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재료인 흑연이 고갈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흑연 수입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내년 카드사들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서둘러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주사형 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이 빨라지면서 셀트리온의 주사형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먹는 치료제가 유리하지만 적용 범위나 효능 면에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면서 국내에서도 허가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올해 내 허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약처 승인을 전제로 내년 1월 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팍스로비드의 국내 진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치료제로 쓰이던 셀트리온 레키로나의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 팍스로비드가 집에서 개인이 간편하게 복용하는 반면 주사제인 레키로나는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입원해 정맥 투여 방식으로 약 60분을 맞아야 합니다. 환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투여 방식에 있어 팍스로비드가 훨씬 편한 만큼 사용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구매했던 것에 더해 추가 구매 물량을 총 30만 병분까지 늘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7만 명은 이제 구매 약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추가로 협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41만 외에 추가 구매도 제약사하고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레키로나가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사용됐으나 정부가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환자들도 투여받을 수 있게 해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또 우리 정부도 레키로나 구매에 있어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물량 확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물론 의료계도 현재로선 팍스로비드와 레키로나 간 단순 효능 비교와 처방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판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팍스로비드의 투약이 내년 1월 말 이후 시작된다는 점에서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긴급 승인에 이어 우리 정부도 사전 검토에 들어간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레키로나에 대해 비교 경쟁 우위에 올라설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임박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의 공습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3사 앞으로 괜찮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요소수 사태 좀 진정이 됐습니까 이제? 네, 일단은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소수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유는 요소수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인 요소 수입량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한참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잠시 그래프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요소 수입량은 이 4만 톤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0% 넘게 부족합니다. 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입 다변화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은 요소 다변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도 하고 있는데요. 카프로는 탄산암모늄 용액을 요소 대체 물질로 개발했습니다. 합성 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만들 때 화학물질 카프로락탐이 사용되는데 이때 생산 공정에서 탄산암모늄 용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요소 대체 물질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최근 있었던 실험에서 탄산 암모늄 용액은 산업용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프로는 환경부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했고 이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에서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터리의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의 관련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터리 양극재의 원료인 코발트는 1톤에 6만 9천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0%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3년 새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또 다른 원료인 리튬과 니켈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410%, 47% 급등했습니다. 음극재 소재인 흑연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 초보다 가격이 40%가량 오르면서 최근 3년 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필수인 이들 핵심 광물들의 가격이 요동치는 건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 때문입니다. 기존 광산 채굴만으론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는 데다 물류 공급망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수요를 따라가기 버거운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원료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과의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가 많다든지 실제로 다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의 해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보장을 할 수 있다. 공급 쇼크에 대비해 배터리 업계가 꺼낸 카드는 원료 수급처 다변화와 이들 광물을 대체할 신소재 개발,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600억 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니켈 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 80kWh 이상인 고성능 전기차 30만 대분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PM그로우에 투자한 삼성 SDI는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SK이노베이션 역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오는 2025년 연 6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배터리 소재 공급 문제,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요소수와 달리 이 배터리는 업계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배터리 소재는 국내 업계에서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등 소재 자립에 돌입한 분위기인데요. 예. 요소는 경제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배터리 소재는 국내 기업들이 자체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에서 배터리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는 지난 5월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탄산 리튬의 대체 소재 수산화 리튬 공장을 국내에 착공했습니다.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이랑 비교했을 때 이 배터리의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2년 뒤부터 이곳에서는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수산화 리튬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내에서 망간 비중을 높이는 하이망간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망간은 니켈이나 리튬과 달리 중국 매장량이 낮고 세계 여러 나라에 풍부하게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니켈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원료인 리튬 공급선 다변화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3년 전에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를 해서 리튬 시출을 할 예정이고 호주 광산 개발 업체도 지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국내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는 있는데 아마 이제 본격 생산되는 게 대부분 2023년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쓰는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배터리 업계한테 고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1월부터 이 10월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인데요.
이 중국의 CATL이 올해 31.2%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고 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21.2%로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년에 6.1%에서 올해는 4.6%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과 우리 업체 배터리가 취급하는 배터리 소재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 중국은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이 LFP 배터리를 쓰고 우리는 밀도가 높은 대신에 원재료 가격이 더 비싼 NCM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올해 니켈과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중국 업체에 비해서 우리 업체가 좀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공급난이 발목을 잡는데 제품 자체도 재료값이 더 드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이제 중국처럼 이 LFP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 이 중국이랑 굳이 똑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주문을 합니다. 네. 예, 중국이 만드는 배터리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대신에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 반면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고부가 제품이라서 주행 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니켈이나 코발트보다 원가가 낮은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차별성은 그대로 잘 지켜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2차 전지주 투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취재가 좀 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배터리 2차 전지주 종목을 비중을 늘리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비중을 늘려라. 예, 최근에는 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2차 전지주 이 주식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 이는 이제 배터리 사업부가 그래도 구조적인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좀 전문가들은 주목을 합니다. 최근 2년간 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배터리 사업부는 가격 상승을 고객사에 전가를 해서 네. 그래도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내년에도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삼성 SDI는 내년 자동차용 배터리 매출액이 올해보다 40%, LG 에너지 솔루션은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라면 그 미중 무역 분쟁 등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잠시 전문가 인터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같이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문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무기화됐을 때 우리가 그 수급을 잘 어떻게 창출해내지 못하면 어찌 보면 생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차질이 좀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미국 바이든의 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다음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습니다. 상장 후에 본격적인 생산량 확대도 예고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중국 시안시의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삼성전자가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시안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2일부터 주민 1,300만 명의 외출을 전면 통제하는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이틀에 한 번 한 명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외출이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안 낸드플래시 사업장을 비상 운용 체제로 전환하고 사업장 인근 기숙사에 거주하는 임직원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삼성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은 삼성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4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전 세계 TV와 콘텐츠 제조사들이 참여하는 8K 협회에 아마존이 합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협의체 8K 협회에 구글에 이어 아마존까지 참여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TV 해상도 8K는 기존 4K보다 4배 더 선명한 수준으로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된 8K 협회에는 현재 삼성과 파나소닉을 비롯한 33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합류한 아마존은 다양한 영상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OTT 서비스도 전 세계 서비스 중인 만큼 8K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가 투자한 청록수소 생산 기업 모놀리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정에너지 대출은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가 운용하는 금융제도로 이번 모놀리스의 대출 승인액은 수소 분야 단일 기업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제니퍼 그레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승인에 대해 모놀리스의 최첨단 석록수소 생산 기술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청정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파급력이 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SK와 모놀리스는 현재 국내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친환경 고체 탄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탄소 소재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친환경 고체 탄소를 2차 전지 음극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호황을 누린 카드 업계에 연말을 앞두고 인력 감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 탓에 내년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선제적인 군살 빼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던 우리카드가 인력 감축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6개월치, 66, 67, 그리고 소속장급 직원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200명이 희망퇴직했던 롯데카드는 연말을 앞두고 희망퇴직에 다시 돌입했고 KB국민카드도 지난달 희망퇴직을 진행했습니다. 전업카드사 7곳 가운데 3곳, 거의 절반가량이 희망퇴직에 나서고 있는 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카드사들은 올해 호황을 누렸습니다. 3분기까지 순이익을 보면 2조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가 또 인하되면서 이미 적자 구조인 신용결제 사업에서 추가적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한 신용평가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1조 3천억 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 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카드론에 대한 DSR 규제도 부담입니다. 내년부터 차주별 DSR 시행 등 규제 강화에 따라 카드론 지급액의 10%에서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출 규제 등으로 내년 사업이 불투명해진 카드업계의 감원 바람은 내년엔 더 매서울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에 맞춰 이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 오늘 하는 보고서가 나왔죠. 어떤 내용 담겨 있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매년 연말 다음해 통화정책 기조를 담은 보고서를 냅니다. 한은은 오늘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이 2%에서 안정화시키고 금융 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데다 과도한 가계비 누적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지금 언급이 나온 상황인데 인상 시기나 횟수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네, 한은은 이번에 금리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에 대해선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 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만 설명했는데요. 성장률과 물가 지표를 보고 경기 개선 상황에 맞춰서 내년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이제 섣불리 돈줄을 죄었다가는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크게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오미크론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14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에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내년 첫 금리 인상 시기가 새해 첫 금통위가 열리는 1월이냐 아니면 그 다음 달 2월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현재 예상이 어떻습니까? 네, 내년 3월에는 대선이 있고 그리고 또 3월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월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후 상반기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데요.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금통위 의장 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즉 두 번째 금리 인상은 하반기가 유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금통위원회 만장일치로 1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14일 한은이 23차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여기를 보면 11월 금통위 당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만한 요건이 부분적으로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비둘기파마저 통화정책 변경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궁금한 게 앞서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전제 조건으로 경제 상황 개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상 횟수가 좀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좀 포함된 것으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해도 물가 상승세와 금융 안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지만 성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금리 인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오늘 낸 보고서에서도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3%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리고 글로벌 공급 차질 완화 속도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미크론이 발생하기 전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자본시장 연구원 등 내년 1.75%까지 세 차례 인상을 점치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린 후 추가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 미 연준이 또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과도하게 좁혀질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율 상승 압력도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한은도 한미 금리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대출자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한은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1년 새 110조 원이 넘게 불어서 900조 원에 이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은도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내년에 한은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5,580억 원 수준으로 성사됐습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송현동 부지의 최종 매각가를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친 끝에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송현동 부지를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매입했지만 인근 학군 문제로 교육청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개발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후 현금 흐름이 악화되며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다시 매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와의 가격 협상 문제가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혁 체결로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금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고 잔금은 내년 6월 말 등기 이전 완료와 함께 받을 예정입니다. 게임 업계가 요즘 영화와 드라마 콘텐츠를 가진 회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분야로의 M&A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 게임 서비스를 넘어서 다양한 이용자와 콘텐츠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돈 버는 게임 미르4 흥행에 힘입어 NFT 게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위메이드. 최근 애니팡 개발사 썬데이토즈 인수를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의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 내년까지 100개의 게임을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개를 해야 우리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 노하우로 오픈 플랫폼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선언적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그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저런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실제로 플랫폼처럼 게임이 나오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스스로 플랫폼이 되기를 자처한 게임사는 위메이드뿐만이 아닙니다. 컴투스는 이른바 컴투버스로 불리는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명 배우들과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아티스트 컴퍼니를 인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게임사들이 핵심 역량인 게임 제작이 아니라 인수 합병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플랫폼 효과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나 NFT 같은 플랫폼 기술을 선점한 만큼 자신들이 깔아둔 판 위에 이용자들이 모이게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독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게임 회사들이 디지털화하는 기술이나 개발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는 경쟁력이 될 것 같고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 컴퍼니라든지 이런 회사에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메타버스나 NFT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 기술력을 갖춘 국내 게임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우리 증시가 또 선물을 또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8만 전자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도전을 했었는데 맞아요, 좀 주 초반에는 힘이 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어제보다 600원 정도 오른 8만 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게 이번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올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10만 전자 전망이 나오면서 1월 15일 장중에 96,800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에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8월입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8월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8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7만 2,000원대까지 찍었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10월에 다시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68,300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업황 전망이 개선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오늘 사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 차트만 봐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고생 많으셨다 싶을 정도로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전망에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대감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인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미국 회계 기준으로 1분기 매출이 약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1,4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는 33%나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 상승한 2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1,300억 원에 해당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매물이 출하량 증가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기준 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성과만 지금 보자면 앞서서 나온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수정된 전망을 내놨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 20일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내년 반도체 시장이 7.7% 상승할 것이고 3년 연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반도체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꼽았고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침체에도 헤쳐나갈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외국계 리포트 하나에 우리 이렇게 대장 기업 주가가 이렇게까지 휘청인다고 하니까 뭔가 씁쓸한 모습인데 주가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좀 앞서서도 봤지만 부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 달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13% 정도 올랐는데요. 예.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2,600억 원 정도 사들였고요. 예. 기관이 1,300억 원을 사들인 반면에 개인은 2조 7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반등 촉에 좀 주식을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오늘까지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황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반도체주 하면 또 SK하이닉스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도 SK하이닉스가 또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3% 정도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는 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예.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중국 정부로부터 인텔 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받으면서 주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8개국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승인만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다른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우라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내주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의 랜드 시장 점유율은 12%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약 19%, 세계 2위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속속 상향 조정했는데요. 예. 하이투자증권과 대신증권, 하나금투,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당초 12만 원, 13만 원 수준에서 증권가는 16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 살아나면서 우리 지수 전반에도 좀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반도체 이렇게 훈풍이 부니까 좋긴 한데 이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연말과 연초까지는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하지만 내년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8월에 제시됐던 반도체 업황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지만 예. 사이클상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요. 공급망 차질을 우려해서 쌓아놓은 재고가 공급망의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주는 메모리 얘기잖아요. 메모리 사이클은 내년도 하반기쯤이나 가야 이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엔드단에 재고가 많아요.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공급망 교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많이 재고를 좀 쌓아놨는데 이게 공급망이 조금씩 완화되거나 더 많이 풀리게 된다면은 공급은 늘고 신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초과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에 좋지 않은 영향인 것이죠. 이제 제가 볼 땐 그런 어떤 그 수급의 언밸런스 내지는 다이너믹스가 이 하반기로 가면서 좀 풀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완화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ETF가 상장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상장 3일째인데 지금 자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많은데요. 그래서 예.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도 사실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상장 3일째인데요. 지난 23일에 상장했습니다. 4종의 글로벌 메타버스가 상장을 했는데 개인들의 자금만 순유입된 상황을 집계한 건데 예. 어제까지 86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상장한 ETF가 미국이나 중국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면 지난 10월 13일에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메타버스 ETF 4종도 한꺼번에 상장을 했는데요. 예. 당시 이틀간 유입된 개인 자금이 170억 원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이제 막 시작하는 성장 산업이고 또 국내보다는 미국에 관련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ETF에 관심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장된 ETF를 사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글로벌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예.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상장한 4개의 종목들에 투자된 그 개별 종목들이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자금이 유입된 2개의 상품을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예.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출시한 글로벌 메타버스 ETF 그리고 삼성 자산운용이 출시한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ETF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코덱스의 경우에는 애플이나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중도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타이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빅테크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타버스 사업의 비중이 큰 유니티나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뒤쪽에 로블록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AMD나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나 최근 메타버스 콘텐츠를 실현시키는 기기와 관련해서 소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가 타이거는 연 0.79%로 다소 비싸고 코덱스는 0.5%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같은 글로벌 메타버스 ETF지만 구성 종목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 구성 종목을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매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 말은 성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내년도에도 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대부분이 메타버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좀 일치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번에 상장한 메타버스 ETF도 상승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 3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경우에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그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올해는 대체로 게임주와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다양한 메타버스 업종이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또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찾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와 메타버스 내년에도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직접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 CES 2022를 2주 앞두고 참가 기업들이 오미크론 확산세를 우려해 속속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실버라도 전기 픽업 트럭을 선보일 예정이던 GM은 오프라인 참여를 취소하고 기조연설도 원격으로 대체했습니다. 알파벳 산하 자율주행 기술업체 웨이모 역시 자율주행 트럭을 선보이려던 계획을 보류하고 온라인 참여로 전환했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와 아마존, 트위터, 틱톡, AT&T를 비롯해 불참 의사를 밝힌 업체는 42곳에 이릅니다. 미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여파를 놓고 주요 외신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 경제의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최근 미국 저녁 식당들에서 제공한 저녁 식사가 2019년에 비해 15% 줄고 미국의 호텔 객실 점유율도 53.8%로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경제 전망 예측 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내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연율 환산 3.4%에서 2.5%로 낮췄습니다. 반면 로이터 통신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달 초 신용카드 지출이 줄고 외식도 10%가량 감소한 점을 거론하면서도 다른 경제 영역은 지금으로서는 평소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항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미국인은 전년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목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전문 개발사인 코스닥 상장사 액션스퀘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션스퀘어는 지속적인 신규 게임 개발은 물론 기존 게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이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설립돼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액션스퀘어. 액션 RPG 게임인 블레이드를 개발해 모바일 게임 최초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수상한 게임 개발사입니다. 국내 누적 매출 1,3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블레이드는 국내 모바일 게임 최초로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인기 게임입니다. 액션스퀘어는 이런 블레이드를 삼국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삼국 블레이드로 확장해 개발했는데 국내는 물론 대만, 홍콩, 마카오, 오세아니아 등 서비스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유저들끼리 협동해 즐기는 슈팅 액션 게임인 MB를 미리 해보기 방식으로 출시하며 또 다른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PC게임 플랫폼인 스팀 플랫폼에서 한국 지역 판매 1위, 글로벌 판매 14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습니다. 스팀과 엑스박스 플랫폼에 출시가 되어 있고 엑스박스 엑스클라우드 플랫폼은 SK텔레콤이 퍼블리셔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스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액션스퀘어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한 게임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내년 정식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신작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킹덤입니다. 킹덤의 원작 세계관을 고퀄리티의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액션 RPG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협업 수준의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확대된 건데 이르면 내년 말 런칭한다는 방침입니다. 넷플릭스 킹덤 IP 같은 경우는 제작사 A스토리가 게임화 판권을 갖고 계셔서 저희랑 얘기가 원래 처음에는 콜라보 프로젝트 정도로 얘기를 했다가 그러지 말고 본격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로 키워보자라고 양사 니즈가 맞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를 하게 됐고 지금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한 중반 정도에 저희가 어떤 게임이 될지 공개할 예정이고 런칭은 빠르면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퀘어는 기존 게임의 플랫폼 다양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엔비의 경우 닌텐도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삼국 블레이드는 내년 북미와 유럽 진출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엔빌도 저희가 스팀, 엑스박스 플랫폼 외에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리액션이라는 타이틀로 내년에 글로벌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프로젝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그 위믹스 플랫폼에서 P2E 모델, NFT 모델을 도입해서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국 블레이드라는 게임은
올해 대만을 시작으로 내년에 북미, 유럽 진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론 가상현실과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업 강화를 꼽았습니다. 회사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 영역의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초 위메이드와 넷마블, DS 자산운용 등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P2E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저희 액션스퀘어의 최대 주주인 YJ 게임즈와 오랜 신뢰관계가 있는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P2E 모델, NFT 모델,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업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최대 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실적은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역시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개발진이 새롭게 꾸려진 만큼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발진인데, 개발진이 올 초에 되게 탄탄하게 셋업이 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적 측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년, 내후년의 성과를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에 나선 액션스퀘어. 신작 라인업을 앞세워 경영 안정성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건설사들이 고소득 수요자층을 노린 럭셔리 주거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초대형 펜트하우스부터 호텔식 조식과 실내 수영장이 제공되는 오피스텔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비싼 가격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입주가 한창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단지 지하에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사우나뿐만 아니라 실내 수영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 면적은 작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최고급 호텔 못지 않습니다. 저희 펜트힐은 스몰 럭셔리 오피스텔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호텔식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식 조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인 커뮤니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의 스포츠 시설들을 주민들이 특가에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놓았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소득 수준을 함께 갖춘 젊은 자산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을 노린 컨셉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초대형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이 201제곱미터에서 244제곱미터로 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고 세대별 단독 엘리베이터 홀이 갖춰집니다. 세대마다 별도의 테라스를 갖춘 것도 특징입니다. 라펜트힐은 전 세대 72세대가 펜트하우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나노 산단이랑 첨단 산업단지 쪽에 첨단 산업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쪽에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이제 CEO 등 자금력이 좀 풍부한 수요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상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점이 럭셔리 주거시설 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하이엔드 주거단지는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눈높이가 높아진 고소득층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틈새 시장 공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이 올해를 디지털 지급결제 금융사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카드는 결제망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최근 BC카드 결제망에서 독립해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우리카드. 내년 말까지 250만 곳의 가맹점을 확보해 독자 가맹점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카드는 가맹망을 구축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두 번째는 데이터 오너십 확보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BC에 주는 수수료를 안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 특정 가맹점에서는 우리카드 혜택이 제일 좋더라라는 시장의 플래그십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카드의 독자 결제망 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의 첫 단추라고 설명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그런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초개인화 마케팅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카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와의 경쟁력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카드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업체는 30만 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연을 확장 중인 상황. 이 가운데 우리카드는 빅테크가 지니지 못한 금융사만의 강점을 활용해 우리카드만의 경쟁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월 사용 실적 관련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 같은 거는 안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카드사에서만 제공되는 거거든요. 빅테크가 할 수 없는 정교한 금융사업자로서의 고객 지향적 모델들을 좀 정교하게 개인화시켜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밸류체인을 부수고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우리카드. 이를 위해 우리카드는 사내 빅데이터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며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